구름이 상당히 두텁게 끼어 있고, 또 구름 사이사이로 햇빛이 또 살짝 비쳐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이른 아침입니다. 자연주의자 또는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특별하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자 하는 건 괜찮지만, 일단 강에 들어가서 헤엄을 취해야지만이 만약에 그 물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깊이라고 한다면 그냥 수영하는 거예요. 그냥 헤엄치는 거죠. 수영이라는 말과 헤엄친다는 말은 똑같은데, 수영한다고 하면 뭔가 고급진 것 같고, 헤엄친다는 말을 하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건가요? 사실 헤엄치다가 우리나라 말이겠죠. 그래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건 당연한 거죠. 물고기만 헤엄칩니까? 사람도 헤엄친다면 그 자체가 자연인 거죠. 굳이 수영이라는 표현하고 자연, 그다음 환경, 생태 이런 표현 자체를 써서 뭔가 달리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자연과 하나됨. 어제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꽃을 계속 보다 보면 꽃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이 보이고, 또 마음을 비우면 또는 감정 상태를 뭐 특별하게 올리거나 내리지 않으면 꽃과 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요가에서는 요가의 단계별 왕도, 그러니까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빠탄잘리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마지막 단계를 총체라고 하면서 집중과 몰입과 그 다음에 삼매를 얘기해요. 집중이 커지면 몰입이 되고, 몰입이 커지면 삼매경에 든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육체적인 그 몸을 컨트롤하는 제어 능력을 기른 요가 수행자가 그 다음에 감각을 절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내부에 흐르는 어떤 시스템, 서큘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까지, 순환하는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요가 수행자가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내겠죠.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텝, 계단이 집중이었던 거죠. 좀 어렵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꽃을 보고 꽃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않는다면 집중인 거죠. 그리고 꽃을 계속 보면서 꽃과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소위 몰입, 정려,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도 합니다. 다 표현이 비슷비슷한데 느낌은 약간씩 다르죠. 또 불교에서 쓰면 선정인데, 불교의 스님들은 선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풀어 쓰기도 하시죠. 근데 요가에서는 일단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몰입이라는 그 표현을 즐겨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취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취한다. 자, 그런 거죠. 술에 취하고, 노래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꽃에 취하고, 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져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동일시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거고 저것이 저거라는 구분을 있던 그런 경계를 넘어버린 상태. 의식이 명상 속에서 어느 정도 몰입되어 있다면 그 몰입된 자와 몰입된 어떤 시공간이 그냥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이 시간을 쪼개서 5분짜리 명상, 5분짜리 몰입 뭐 그런 게 아니고 50분이 가든 5일이 가든 5분이 되든 그것이 이어지는 상태를, 그래서 꽃도 없고 보는 자, 그러니까 꽃을 보는 자는 저죠. 그리고 꽃은 대상물이고, 그러니까 대상물을 바라보는 그 존재도 꽃이 되어버렸고, 꽃도 이 바라보는 자 속에 녹아 들어갔고요. 그걸 몰입이라 한다면, 말하자면 삼매라는 의미는 꽃도 없어지고 바라보는 나도 없어진, 바라보는 자도 바라보여지는 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삼매라고 하죠. 해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불교의 삼매경 다를 수도 있고 요가를 공부한 사람들도 다른 느낌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의 풀이,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건방지게 제가 왜 그렇게 쉽게 풀어가냐면요, 제가 한국의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요가경을 또는 다른 3개, 4개의 경을 풀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요가 경전을 출간한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책을 밤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고민해보고 씹어보고 느껴보고 명상해가면서 풀어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네요. 착각하는 지혜를 경계하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을 그걸 무조건 옳다고 우기지 말라 그런 거겠죠. 길가에 뱀을 보고 소시라치게 놀랐다면 그냥 비슷한 노끈이나 새끼줄을 보고도 뱀인 줄 착각하고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또 그렇게 길쭉한 건 다 뱀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건 착각에서 오는 무지인 것이죠. 지혜가 아니고. 제가 그 기생화, 기생꽃, 기생초꽃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게 다 어린 시절에 저에게 한 꼭지 있었던 기억의 편린인데 그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었나 봐요. 강변에서 그 인친척이 아버지하고 관련된, 아마 우리도 지금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유사라고 불렀어요. 그 유사가 정말 뭐 어떤 그 고유명사로 있었던 건가, 아니면 우리가 개를 할 때 누구 유사, 너 다음번에 당신 유사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명을 따져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한실 유사라는 분이 있었고요, 장재울 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되게 다 멋진 분이었는데 그 유사가 유생을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왜냐면 놀기도 잘하고 기생이라고 요즘 말하는 놀기 잘하는 여성분들과 강변에서 이렇게 그 철력 비슷한 거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둥이고 아주 뭐 6살, 5살 정도 학교도 안 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거기를 구경 갔는데 너무 그 풍경이 아름답고 좋았던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예뻤고, 그리고
옷도 일반 반매는 김을 매는 일반 할머니들 안악들하고는 다른 아주 그냥 고운 옷들을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어서 제가 그때 좋게 봤나 봐요. 기생꽃이 많네. 그러고 보면 인연이 아버지 친구분들이니까 따라서 저도 뭐 북치고 뭐 싸구려 이렇게 그 뭐 일반 가요나 뭐 이런 트로트 비슷한 게 아니라 창과 뭐 타령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아버지께서는 북을 잘 장단을 맞추는 고수였죠. 그러니까 판소리 비슷한 거를 하면서 이렇게 너울너울 춤도 추고 또 북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활량스러운 것을 유전적으로 받은 거죠. 그 생물학적인 유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습관이나 또는 행동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물려받은 유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아버지이신 분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으로 그런 한량기 같은 게 남아 있나 보죠. 어쨌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라면 한 봉지가 눈깔 사탕 하나가 뭐 1원, 5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 무려 이순신이 그려져 있는 종이 지폐를 제가 받았어요. 어떤 아줌마로부터. 그 기생같이 생긴 분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갖고 입에다 물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막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소주 같은 거 끓일 때 형한테 자랑하려고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나 이거 받았다 하고 자랑하려고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저는 막 형이 막 쥐어받고 막 왜 거짓말하냐고 근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막 해그름판이에요. 막 컴컴해지는데 그 강변까지 또 뛰어갔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끙끙 앓면서 돈이라는 걸 가치를 알았었죠.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거기를 헤맸어요. 헤매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제가 그동안은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강변 코스모스라고 했는데 그 예쁜 꽃의 사이에 뿌리 쪽에 돈 지폐가 약간 말아진 형태로 끼어 있었습니다. 그걸 주우면서 꽃이 그 돈을 지켜주고 있었죠. 너무 고맙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오랫동안 잔상처럼 기억하고 저한테는 뭔가 인연이 있었던 꽃이구나. 이걸 제가 최근에야 꽃을 계속 보면서 기억해냈습니다. 아침에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그 착각이라는 예를 하나만 더 들고 얘기 마칠게요. 어떤 그 고등학교 동창이 나이 먹어서 만난 거죠. 만나서 서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해내려고 하는 건데 한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할 짓을 과거에 했지. 그걸 너무 미안하다. 네가 뭘 했는데 내가 너를 장난치면서 옷을 벗겨서 빤스를 나무에다 걸어놓고 도망갔지. 근데 너 울고 막 그랬었잖아. 미안하다.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게 너야 인마. 내가 너를 그랬다고. 트라우마가
한 사람은 너무 깊게 남은 건데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승화시키려 애쓴 거죠. 그 결국은 자기를 세뇌해서 당한 나인데 내가 마치 그 상대를 내가 했던 걸로 스스로 세뇌하면서 나이를 먹어간 거죠. 그리고 기억 속에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한테 했던 것을 죄의식으로까지 남기면서,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치유는 상상과 상처를 아물게 하는 정말 아픈 치유법이었던 거죠. 그런 거 없으시겠죠? 가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